가교는 하동군 양릉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치 자기가 장수가 된 양 군대를 편성하고 전쟁 놀이를 하였기에 그의 할아버지인 가습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는 가교에게 너는 자라서 반드시 장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면만자나 되는 병법을 전수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략에 따르면 가교의 집안은 명문가였지만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 매우 가난하게 살았으며 항상 겨울이 오면 바지도 못 입을 정도로 궁핍했다고 합니다. 가교는 하동군의 관리가 되어 강읍의 장을 대행했는데 당시 조조는 원소의 아들인 원상, 원담과 여양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상은 조조의 공격을 막아내며 적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해 곽원을 하동으로 파견했고 이에 곽원은 대군을 이끌고 하동으로 진격하며 대부분의 성과 읍을 함락시켰으나 가교는 끝까지 항전하며 맞섰기에 곽원은 강읍에서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흉노적의 선우가 나타나 곽원을 지원하며 협공해왔고 이로 인해 강읍의 관리와 백성들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 가교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뒤 성문을 열고 투항해 버렸기에 가교는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곽원은 가교의 이름을 듣고는 그를 자신의 수하로 삼기 위해 무기로 협박을 하였지만 가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곽원이 부하들을 시켜 가교의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자 가교는 어떻게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가 적을 위해 머리를 조아리겠느냐 라고 외치며 곽원을 질책합니다. 이렇게 가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곽원은 가교를 죽이려 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강읍의 관리와 백성들이 몰려와 약속을 어기고 우리의 현명한 군주를 죽인다면 차라리 함께 죽겠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게다가 곽원의 부하들도 가교가 절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교의 사면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가교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소에 외족하였던 고관이 조조에게 거짓 항복을 한 뒤 조조가 오한족을 토벌할 준비를 하는 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장염이라는 인물은 고관에게 호응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가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염을 만납니다. 가교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장염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벗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도망치려다가는 붙잡혀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해 마치 장염의 반란에 동참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장염을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교는 장염에게 병사를 빌려 면지연에 관청이 있는 여성을 수리하였고 수리가 끝나자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 뒤 농성을 하며 장염을 견제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가교와 함께 어떠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가교의 발언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조는 그때부터 가교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만일천하 2천석의 관리들이 모두 가교와 같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마철을 토벌하던 시기 홍농 지역에 도착하게 되자 이것은 서쪽 길의 요충지이다 라고 말한 뒤 적임자라고 여겼던 가교에게 홍농 태수의 직위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가교는 둔전도의가 도망친 백성을 숨겼다고 의심해 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둔전도의가 자신은 홍농군 소속이 아니라며 불손하게 행동하자 가교는 화가 나 그를 사로잡은 뒤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을 저질러 면직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조조는 마음속으로 가교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승상주부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조는 오나라를 정벌하려 했으나 장마가 계속되어 비가 내렸기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신하들이 간원에 올 것을 알고는 조서를 내려 지금 나는 전쟁 준비를 명령하였으나 아직 어찌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함부로 간원에 오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가교는 조서를 읽고 나서 동료 주부들에게 지금은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명령이 이와 같소. 그러니 간언하지 않을 수 없소
라고 말한 뒤 간언을 하는 초고를 작성하여 동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 초고에 서명을 해주었고, 이에 가규는 초고를 들고 조조를 찾아갔으나 조조는 매우 화를 내며 가규를 체포해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원래라면 죄수들은 목에 칼을 차야 했으나 옥졸은 가규가 주부였기 때문에 특별히 대화하여 칼을 채우지 않았는데, 가규는 옥졸에게 빨리 나에게 칼을 채우시오. 군왕께서는 내가 측근이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칼을 차고 있지 않다면 내가 칼을 쓰지 않게 부탁했을 거라 의심할 것이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을 보낼 것이니 빨리 서둘러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규의 예상대로 조조는 사람을 보내 가규의 모습을 살피게 했고, 가규가 목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는 가규는 악의가 없으니 다시 관직에 복귀시키시오. 라고 했다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조가 낙양에서 눈을 감았을 때 태자인 조비는 업에 있었고 조창은 미처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병사와 백성들은 노역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역병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군대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천하의 변란이 일어났음을 걱정하고 장례의식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가규가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규가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조조가 죽기 전 차남인 조창을 불렀기 때문에 조창은 장안에서 급히 달려왔고, 낙양에 도착한 조창은 조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규를 찾아가 선왕의 옥새가 있는 곳을 묻습니다. 이에 가규는 정색을 하며 태자는 업에 있고 국가의 대를 이을 사람은 이미 존재합니다. 군우께서는 선왕의 옥새에 대해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뒤 조조의 관을 받들어 업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시에 신약한 인물이 장례의식을 주관했더라면 조창의 손에 옥새가 넘어갔을 테고, 그러면 장차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가규는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규는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게 되었는데, 조비는 숙향은 공적이 있었으므로 10대 자손까지 죄를 사면받았는데 가규의 공적과 덕행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며 가규의 죄를 사면해 줬다고 합니다. 이후 조비는 가규를 예주자사로 임명했는데, 그 시기는 주와 군 대부분의 기강이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규는 주는 본래 어사가 순행하여 각 군을 감찰하였고, 전한 무제시대의 6조항의 조서에 의거하여 군의 고관이나 2천석 이하의 관리들을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관들은 법령을 경시하고 도적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행동에 대한 기준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2천석 이하의 관리 중에 아첨과 방종으로 법을 어긴 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죄를 물은 뒤 탄핵하고 관직을 박탈하였기에 조비는 가규야말로 진정한 자사로다 라고 말한 뒤 천하에 포고하여 다른 주들도 예주를 표준으로 삼아 따르도록 하였고, 가규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군사 업무에도 능통했는데, 예주는 오나라와 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규는 공개적으로 적의 상황을 시찰하고 무기를 수리하여 전투 준비를 했고, 이로 인해 적들이 함부로 침입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화 2년 조예는 가규에게 만청, 호질 등을 통솔해 소양으로부터 동관으로 진군하라 명했고, 조휴는 완연에서, 사마에는 강릉에서 오나라를 향해 진군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가규가 오장산에 도착했을 즈음 조휴는 오나라 주방의 거짓 항복에 넘어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버렸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가규는 조휴가 반드시 패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들을 바다와 육지로 나란히 진군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나라 병사를 사로잡았는데, 그 병사를 통해 조휴가 전투에서 패했고, 선권이 병사를 파견해 협속을 끊어 조휴의 태강로를 봉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휘하 장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어떤 장수는 후속 부대를 기다리자고 주장했으나 가규는 조휴의 군대는 적진에서 패배하였고 퇴각하는 길도 끊겼기에 싸울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적은 우리의 후속 군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니 지금 급히 진군하여 적의 예측을 깨트리는 것이 선수를 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은 우리의 병사들을 보고는 반드시 달아날 것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후속 군대를 기다린다면 적은 이내 험난한 곳을 점령해 차지해 버릴 텐데, 그러면 병력이 많더라도 어떤 이익이 있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평소보다 2배의 속도로 병사들을 진군시켰고 깃발과 북을 많이 설치하여 병사가 많은 것처럼 위장했기에 적들은 가규의 군대를 보자마자 싸워보지도 않고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협속을 차지한 가규는 조휴에게 병사와 식량을 지원해줬기에 조휴는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규는 병이 심해져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나 손권을 베지 못했기에 지하에 있는 선제를 만나는 것이 한스럽소. 그리고 장례식은 간소하게 지내도록 하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규는 조조, 조비, 조의 3대에 걸쳐 사랑을 받았는데 조예가 동쪽을 정벌할 때 가규의 사당에 들린 뒤 어제 향연을 지나다가 가규의 석비와 석상을 보고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비통해졌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명성이 세워질 수 없음을 걱정하지 장수할 수 없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가규는 생전에 충성을 다하였고 공운이 있었고 죽은 후에는 사람들에게 추모되고 있다.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물이라 할 수 있으니 천하에 널리 알려 사람들에게 장려하도록 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본래 가규는 사마의 형인 사마랑과 사도 왕륜의 조카인 왕능과 친하게 지냈는데 사마랑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가규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왕능은 고평능 사변 이후 막강해진 사마 가문의 권력이 황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반란을 일으키려다 진압된 뒤 경사로 송환되었는데 가던 도중에 가규의 사당을 지나게 되자 나 왕능이 대위의 충신임을 그대의 신령이 있다면 잘 알 것이요 라고 외치고는 짐독을 먹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능이 죽은 뒤 사마에는 병을 얻어 드러눕게 되었는데 꿈에서 왕능이 나타나 마구 괴롭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가규까지 나타나 사마이를 갈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서 선제기를 보면 가평 3년 6월에 사마이는 가규, 왕능에게 해를 입는 꿈을 꾸고는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해 8월 사마이는 병안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가규는 말년에 첫 아들을 얻어 매우 기뻐했는데 위나라의 충신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그의 아들은 훗날 위나라를 때려 부수고 진나라가 건국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가규는 강직했던 성격 때문인지 조휴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며 한 번은 조비가 가규에게 부조를 주려고 했는데 조휴가 가규는 성품이 강인하여 평소에 장수들을 경시하기 때문에 감독하는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조비는 생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가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